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네, 이번 생생 인터뷰는요. 2016년 나라 살림 그리고 세법의 국회 통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나라 살림의 규모와 쓰임새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1년 만에 헌법이 규정한 시한이 2일 밤 12시 자정을 넘겨서 이게 통과가 됐다는 것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예산을 보면은 좀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잘 써보겠다라는 의지는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도 좀 늘리겠다라고 하고요. 어떤 내용들 들어있는지 우리 생활과 또 밀접한 부분을 포함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올해도 역시 또 법정 시한을 지나서 이게 작년에는 그래도 제대로 됐던 것 같은데 그렇죠? 작년에는 지켰고요. 올해는 예. 48분 넘겼는데 그동안 10여 년간 작년에 딱 한 번 지켰고요. 네. 계속해서 법정 시한을 넘겼었죠. 법을 예.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기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사전에 다 검토가 가능할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뭐든지 네.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 일을 하는 건 누구나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뭐 저도 찔리네요 좀. 근데 이게 어떻게든 잘해보겠다는 의지는 좀 담겨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네. 특히나 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얘기가 많거든요. 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쓰여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이 어제 예산안은 뭐 당초 작년보다 11조 원 늘어난 386조 4천억 원 늘었다라는 건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복지와 교통물류, SOC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선심성 쪽지 예산이 네. 위력을 발휘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반면 국방 및 지방행정 예산이 좀 줄었고요.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여야가 서로 쟁점 법안을 서로 맞바꾸기 위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마트레이드와 비슷한데요. 네. 여당의 경제활성화법 2개가 있었고 야당은 경제민주화법 3개가 같이 맞바꿔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당이 추진했던 법안을 보면 관광진흥법과 네. 국제의료사업진흥법이 있는데 이 법이 이제 발효가 되면 호텔을 27개 더 지을 수 있고요. 학교 주변에 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75m인가요? 그 그렇습니다. 안에 밖에 되면 호텔이 되는 거죠. 75m 이내만 벗어나면 네. 이제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게 돼서 지금 심의에 계류되어 있는 것들 해서 총 27개가 더 신축 호텔이 지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면 그만큼 관련된 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리고 국내 병원의 200곳도 해외 진출이 좀 더 쉬워질 거다라고 해서 13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여당은 주장하고 있는데 네. 과연 그런지 앞으로 좀 지켜볼 대목이 있고요. 야당은 을보호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3가지 법을 통과를 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당이 그동안 추가로 계속 요구해왔던 노동개혁법이나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이번에도 역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노동개혁 5대 법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예. 마찬가지 이번에 통과가 되지 못했죠. 예. 네. 어쨌든 안타까운 점도 있지만은 어쨌든 노력을 하겠다. 마트레이드든 뭐든 뭐 흑묘백묘로 본다면은 뭐 기업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것도 같고요. 무엇보다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예. 예. 일자리 쓰여야 될 텐데. 그리고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얘기가 됐던 만능 통장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개인 자산 종합 관리 계좌 IS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담은 조세 특례 제한법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그동안은 됐나요? 다 들으셨을 텐데 예금 적금 펀드 다 따로따로 가입을 했는데 네. 통장을 다 따로따로 둬야 되니까 뭐 계좌도 따로 둬야 되니까 상당히 불편했죠. 근데 이걸 한데 모아서 만능 계좌다, 네. 뭐 한바구니 계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과세 한도라서 상당히 비과세 상품이어서 상당히 주목을 끌었죠. 왜냐하면 지금 저금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저금리 시대에 중요한 건 절세입니다. 네.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게 중요한 건데 절세 혜택이 너무 적었다라는 거죠. 연 200만 원까지 이자 및 투자 수익이 연 200만 원까지만 비과세 한도였는데 이게 너무 적으니까 이걸 25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네. 또
의무가입 기간이 그동안 5년으로 뒀는데 이거 너무 더 길다는 거죠. 이 돈 이렇게 묶일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3년으로 줄였습니다.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가입자애들에게만 비과세한도가 250만 원이 되고 의무가입 연행이 3년이 되고요. 연소득 5천만 원 초과인 사람은 여전히 그대로 200만 원 가지고 비과세한도가 의무가입 연행도 5년으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그렇죠. 종교인 과세. 예, 근데 이게 종교인 과세 신설이 되는데 시행은 2018년부터로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또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 인상,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정해졌나요? 일단 종교인 과세만 보면 나름 국회의원들께서 머리를 쓰셔서 나름 신의 한 수를 뒀죠. 일단 70%가 종교인이 과세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이 찬성을 하는데 네. 막상 선거 때 투표 때 보면 뭉치는 소수가 무섭죠. 예, 기독교에 있는 목사분들이나 신도분들이 과세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묘한 한 수를 둔 게 일단 종교인에게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했습니다. 통과를 네. 시켰죠. 그래서 네. 47년 만에 입법화됐다라고 하는데 유예를 2년간 했습니다. 시행 시기가 2018년으로 미뤄졌죠. 예. 그렇게 되면 결국 내년 총선도 피해가고 내후년 대선도 피해가는 거죠. 다음 그때- 정부가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때 가봐서 이게 과연 실행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고요. 말씀하셨던 개인 자영업자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랬었습니다. 개인 사업자들에게 신용카드 매출세액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해줬거든요. 네. 왜냐하면 신용카드 사용이 예전엔 잘 안 썼을 때 이런 법이 생겼는데 카드 사용 활성화하고 개인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이 되는데 이제 이런 효력이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카드 많이 쓰고 이제 정부 입장에서 세수를 더 늘려야 되거든요. 이런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연 매출액 이게 사실 굉장히 몇 년간 이슈였죠. 맞습니다. 연 네. 매출액 10억 원 초과하는 그래도 나름대로 매출액이 되는 사업자에게는 이런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게 매출은 많지만 흔히 얘기하는 속빈강정이다라는 주유소 사장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주유소 기름 팔아서 매출의 60% 이상이 세금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예. 매출은 10억 원이지만 사실상 매출은 4억 원이라는 거죠. 그중에 이익은 거의 안 난다라는 게 주유소의 업계에 있는 분들 얘기입니다. 결국 500만 원 세액공제하는 것도 안 해준다라면 신용카드 결제 거부하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어서 앞으로 논란이 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무늬만 회사차, 그러니까 뭐 고급 스포츠카 같은 것들이 회사의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이 돼서 비용 처리가 됐던 부분, 이것도 좀 한도가 줄어들거나 좀 바뀌었죠? 네, 그동안 한도 내지는 기간을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한도를 처음에 정부 안에서는 연간 1,000만 원 이하라고 얘기했다가 네. 이번에 국회에서 감가상각비 기준으로 해서 800만 원 정도로 한도를 정했는데 결국에 기간을 따로 두질 않았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최근에 현재는 3년, 4년 만에 모든 비용을 털고 되는 걸 앞으로 800만 원 내지 그리고 비용은 1,000만 원까지 한도를 정해주니까 좀 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다 비용을 털 수 있게 됩니다. 약간 귀찮게 만들어서 좀 비용 털는 걸 불편하게 만든 것뿐이지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늬만 법인차인 이 스포츠카들이 여전히 다닐 가능성은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3년 만에 다 비용을 털고 나올 수 있게 되는데 그동안 앞으로는 좀 더 오랜 기간 덜게 되니까 불편해졌기 때문에 약간 줄어들 수는 있지만 뭐 네. 근본적으로 많이 줄거나 그럴 수는 없죠. 통상마찰을 정부는 계속해서 우려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네. 개별 소비세법이요. 이게 논란 끝에 그 고가품에 대한 것들은 빼기로 했고, 뭐 녹용, 향수, 카메라 같은 것에 붙는 거는 없애자 이런 내용이 담겼죠. 맞습니다. 정부가 개별 소비세를 인하해 준 게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인하해 줬는데 네. 몇몇 명품 회사들이 다른 이제 일반 자동차 회사들이나 뭐 카메라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전자제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에 맞춰서 할인도 해주면서 소비 진작에 약간 부응을 했는데 명품 회사는 전혀 가격을 내리지 않았죠. 일부 회사들은 올리기까지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명품에 대해서 세금 한도를 원상복구시키기로 했습니다. 네. 원래 과세 한도가 5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낮춰주기로 했다가 다시 500만 원 올리기로 했고요. 로얄젤리도 마찬가지로 개소세를 없애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원상복구하기로 했고요. 녹용이나 향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개소세를 없애고 자동차는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줄여주는 거죠. 내년부터 다시 원상복구 되게 됩니다. 같은 건강 제품인데 녹용은 없어지고 로얄 젤리는 계속 붙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국세 기본법 처리로 인해서 정말 고액으로 상습 체납하시는 부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하고 또 안 내기 위해서 좀
말이 험합니다마는 조세 포탈범 명단 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라고 했던데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몇 억을 체납한 사람의 어떤 전원주택을 갔더니 네. 아궁이 속이 6억 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5만 원권 100달러짜리 다 합해서 6억 원이 있었고 예. 고급 와인병이 1200병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의 악질적인 체납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국세청 그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5억 원 이상 공개를 하고 있는데 5억 원 이상도 이제 적다는 거죠. 네. 3억 원 이상만 돼도 앞으로 국세청 누리집 국세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겠다라는 국세기본법이 함께 이번에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좀 했었으면 좋았을걸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누리과정 예산이요. 네. 이게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 어떻게 됐죠? 누리과정 보육 예산이 원래 당초 야당에서는 2조 원 편성을 요구를 했어요. 예. 하지만 정부는 못 주겠다라고 버텼죠. 아니, 네. 정부와 여당은 못 주겠다 버텼죠. 결과적으로 3천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하는 선에서 합의와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3천억 원이면은 어느 정도 좀 주게 되는 건가요? 여당은 충분하다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야당은 코끼리의 비스켓 수준이다. 반에 기별도 안 간다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난해는 5천억 원 정도 편성이 됐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지방정부가 부담하느냐 중앙정부가 부담하느냐 재원 확보, 예. 재원 부담 그동안 전쟁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계속 그냥 언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그냥 잠깐 해소하고 넘긴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네, 생생경제 3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4부 이어집니다. 은퇴솔루션 시간이 있는데요. 성공적인 노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고요. 생생로펌 시간에는 제조물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한성입니다. 10살 근영에겐 작은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3살 터울의 쌍둥이 동생들과 한바탕 신나게 뛰어놀아보는 건데요. 근영이의 쌍둥이 동생들은 각각 복합장애와 무연골 향성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홀로 3아이를 키우고 있는 근영이 엄마는 하루 종일 아픈 아이들을 돌보느라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식구의 보금자리, 작은 단칸방에 올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의 기적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기아대책에서는 근영이와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실 1만 명의 산타를 찾습니다. 02-544-9544, 02-544-9544번으로 전화 주시면 산타가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 아이들을 다시 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은퇴 솔루션. 예, 은퇴 솔루션 시간입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김경로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눈은 그쳤나요? 예, 지금 그친 것 같습니다. 올 때 오시는 보니까요. 길은 어렵지 않으셨어요? 예, 차가 그렇게 예. 안 많더라고요. 네.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저는 딱 김경로 소장님이 이제 떠올리게 돼서요. 예. 네. 많은 솔루션을 주셨기 때문에. 네. 오늘 주제를 보니까 더 예. 흥미로운 게 인간관계가 예, 중요한 그렇습니다. 요소다. 예, 예. 그럴 거는 같은데 예. 어떻게 중요한지가 궁금해요. 뭐 다른 쪽에서도 연구 결과도 있고 하는데요. 하버드대에서도 연구를 했었는데요. 은퇴 전의 인간관계가 노후의 행복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무슨 사람이 머리가 좋고 한마디로 지적이고 뭐 이런 부분보다는 사회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네. 하는 부분이 노후에 훨씬 그 행복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라는 것이 노후에는 행복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참 그 기업에서나 어디서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예. 열심히 일에 매달리게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뭐랄까요? 그 사적인 어떤 인간관계를 넓히기 위한 시간은 많지가 않고 네. 갑자기 은퇴를 했다. 예. 근데 오래된 친구한테 참 전화하기 어렵고 그런 예, 것도 현실이지 예. 않나요? 예, 맞습니다. 친구 관계는 그래도 그나마 그나마 그런 데서 유지될 수 네.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관계들이 이제 부부 관계와 자녀 관계한 자기 주변의 관계. 이 관계가 사실은 남자들한테는 제일 치명적이고요. 사실은 여성들도 그래요.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예, 나중에 이제 같이 있게 되면 어색한 거죠. 예, 뭐 예, 노후 같으면 그렇지 않을까 예, 이런 예, 생각도 예, 좀 들기도 해요. 예, 근데 맞습니다. 은퇴연구소에서 또 설문조사 하신 것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은 뭐 아직 발표도 안 한 것인데 제가 여기서 네. 항상 따끈하게 제일 먼저 말씀을 네. 드리는데요. 받아 적어야 되는데 다들. 예. 아닙니다. 만 60세부터 74세 이제 예. 은퇴자를 중심으로 인간관계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4대 관계망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부부, 자녀, 친구, 사회적 관계 네. 이쪽 4대 관계망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예. 그랬더니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가 궁금한데요. 예, 예. 네. 그 인간관계라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4대 관계망을 중심으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사회관계망이라 하면 이 중에 다른 건 다 아실 거고요. 사회관계망이라 하면은 뭐 종교생활, 네. 친목단체, 뭐 지역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그 사회관계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다 이제 설문조사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그 중에서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혹은 우리가 좀 더 네. 시사점을 가질 수 있는 그 친구 관계에 관해서 네. 예, 은퇴 후의 친구 관계에 관해서 한번 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퇴가 가까워지면은 비로소 만나기 시작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그 남자 선배들이 좀 많이 계셨고요. 예, 저희 아버지를 봐도 예. 갑자기 고등학교 때 친구들 예, 예. 만나시고 예, 예. 이렇게 자주 모이시더라고요. 예. 그는 이제 은퇴가 가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은퇴가 가까워지니까 은퇴 은퇴한 이후에. 사람들도 많아지고 네네. 시간이 많아져서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요. 거고. 예. 그 전에는 별로 연락도 못 예, 하다가 물론 그렇습니다. 네. 30대는 거의 연락 안 하다가 40대 조금씩 연락하고 50대 이제 연락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남자와 여자가 또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예, 예. 많이 크게 다릅니다. 예. 예. 그럼 특징을 일단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궁금하신 게 친구가 대충 은퇴 후에 사람들이 몇 명 가지고 있을까 부분입니다. 네. 몇 명일까요? 예, 대략 남자가 훨씬 많을 것 같죠. 네. 남자가 대략 한 10명 정도 있고요. 여자는요? 9명입니다. 크게 차이가 안 별로 납니다. 차이는 없네요. 예. 저 차이는 굉장히 적을 이제 줄 크게 차이가 알았어요. 예. 안 나고요. 그다음 하나 이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남자 몇 명이에요? 여자가 3명입니다. 네. 남자는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똑같을까? 4명일까요? 예, 맞습니다. 뭐 네, 뭐 우정이니 차이 뭐니 없네요. 하는데 생각보다 네.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생각보다 좀 까칠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술만 마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관계는 예. 많이 가지는데 네. 거기에 비해서 여자보다는 친화의 속도가 좀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 때문에 생각보다는 남자 여자와의 친구 관계가 그렇게 숫자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예, 예. 예. 나이가 들수록 혹시 내가 마음을 터놓을 친구의 수는 많이 줄어들지 않나 싶어요. 예, 그 뭐 좋으신 질문인데요. 60에서 64세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11명 정도 친구가 있는데요. 10년 후에 70에서 74세는 이제 9명으로 한 2명 정도 줄어들고요. 예. 그러나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수명이 다하니까 이제 주변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동이 불편하니까 그렇죠. 관계망이 축소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사회적과 그 인간관계망이 축소가 됩니다. 은퇴 후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이 친구뿐만 아니라 이 전체가 관계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관계망이 축소되어 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축소되지 않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친구 관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축소되어 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세 번째 특징은 이제 아까 남자와 여자보다 친구 수는 조금 많지만은 만나는 횟수를 따지자면은 여자가 남자보다 한 2배 정도 자주 그래요? 만납니다. 예. 오. 남자는 친구 한 명을 한 2개월 반 정도 만에 한 번씩 만난다면은 예. 여자는 거의 한 1개월 반 정도 만에 한 번씩 만나고요. 그래서 만나는 횟수가 그러니까 더 자주 만나고 예. 연락도 더 자주 하고. 예, 그럼 그런 숫자보다는 특징입니다. 오히려 이런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친구가요. 예. 뭐 고등학교 동창, 예. 뭐
심지어는 요즘 뭐 초등학교 동창도 예, 만날 예. 수도 있겠지만은 회사 동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범위가 예.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서 사실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제일 극명하게 나타나고 제일 재미있습니다. 성별로 차이가 확실하게 나타나는데요. 여자들은 주로 이제 친구가 생활의 바탕을 둔 친구들입니다. 이웃, 아, 네. 예, 그다음에 동창도 있지만은 예. 이제 종교 단체, 네. 뭐 이 친목, 그렇죠. 취미 이런 예. 쪽에서 비롯된 네. 이제 생활의 바탕을 둔 친구이고요. 남자는 어떨 것 같습니까? 남자는 직장. 연고의 바탕을 둔 친구 관계입니다. 예, 예. 동창, 네. 예, 그다음에 직장, 고향. 고향. 그래서 남자 예. 같은 경우에는 동창, 직장, 고향 관련된 친구가 거의 70%를 차지하고 오, 있고요. 네.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 비중이 30%밖에 안 되고요. 대신 이웃이나 취미, 뭐 예. 종교 이런 데서 차지하는 친구 비중이 70%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자들은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다 친구가 될 수 있는 예. 능력자들일까요? 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예. 같고요. 남자들은 일단 이제 사회적 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되었고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남자의 이제 친구 관계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은퇴 후에 문제로 따진다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과거 지향적입니다. 아. 예, 과거에 동창이라는 것도 과거에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고. 예, 공감대를 그런 식으로 예, 찾는 고향이라도 과거의 사이가 태어났던 곳이고. 네. 예. 뭐 다 이렇습니다. 근데 이웃이 조금 있긴 한데 비중이 적고요.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이웃을 사귀어서 친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역시 과거에 자기가 태어날 만나는, 때 네. 학교 다닐 때 이걸 계속 이제 끌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확장성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 지향적이라는 것이 남자들의 친구 관계의 특징이고 여자들의 친구 관계의 특징이라 하면 이제 확장성이 있는 네. 거죠. 왜냐하면 친목 단체를 어떻게 예. 하느냐, 취미를 어떻게 하느냐, 어디에 이사를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 이제 변화 가능성이 있고 좀 탄력적이고 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차이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에 예. 근거를 둔 것하고 생활에 근거를 두고 친구 관계. 확장성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는 사실 말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예. 이게 시사하는 점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은퇴 후를 따진다면요. 아무래도 여자의 이런 방식이 더 탄력적이고 적응을 더 잘할 수 있고 확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사실은 친구 관계를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변화시켜야 됩니다. 동창, 고향, 뭐 그다음에 직장 이쪽 관계에 고착되어 있는데요. 군대. 예.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정도 시사점을 볼 수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이제 직장 다닐 때 네. 사회생활을 할 때 이 친구 관계를 이제 친구 중에서도 동창 중에서도 좀 예. 연락을 안 한 친구들도 있고 할 텐데요. 이제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은 은퇴 전에 이렇게 친구 관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은퇴 후에도 이어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퇴 전에 이랬던 조금 소홀했던 친구들이라든지 아무래도 남자들은 성향이 그래도 같은 고향 친구 뭐 이러면은 더 친합니다. 예를 들어 뭐 20년 동안 못 본 친구인데도 네. 뭐 초등학교 총무라고 전화 오면은 당장 말을 낳고 이렇게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하는데 비해서 같이 이웃에 사는 사람은 뭐 한 2, 3년을 같이 살아도 예. 만나도 그죠. 서먹서먹한 게 그게 대면대면은 남자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런 것도 같네요. 엘리베이터에서의 모습을 예, 생각해 보니까 예, 좀 예, 그런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런 과거지향적 특징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은퇴 전에 이런 관계를 조금 시간을 내어서 네.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 취미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예.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놀고 있는데 테니스장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서 남자분들 같이 그런 거 하셔도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이게 두 번째인데요. 네. 일본에 오가유리라고 수필을 쓴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양반이 이제 저 은퇴 남편 길들이기라는 책을 네. 써놨는데 좀 뭐 그 말은 그렇지만 되게 유머러서 재미있게 써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자의 지역 공동체 활동에 남자들이 좀 따라다니라는 것입니다. 뭐 여자들이 썩 좋아하진 않겠지만요. 아니, 여자들이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안 가려고 따라다녀야 돼요. 그래서 예. 처음 한두 번 나가게 되면은 그 다음은 이제 혼자서 나가게 되거든요. 뭐든지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 네. 처음이 서먹서먹해서 대부분 못 가는 거죠. 남자들이 특징이 좀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어디 가서 길을 안 물어보려 그러고.
왜 그럴까요? 실용적이지 못하네요. 네.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게 예. 이제 그래서 두 번째 그런 이제 지역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여자들은 지역 공동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은퇴 이후에는 정말 예. 외로움이나 고립감 같은 것들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친구 관계를 잘 맺어 놓는 게 예. 은퇴를 대비하는 예. 길이겠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남자들이 친구 관계에서 은퇴 후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계급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계급 의식. 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어요. 나이 차가 한 살만 위라도 바로 언니라고 언니, 부르고 예. 그러는데 남자들은 위에서 형님이라고 부르려면 여러 가지 관계를 거쳐야 됩니다. 뭐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나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군대에서 네. 내보다 밑에 있었냐 위에 있었느냐 직장에서 그래요? 관계가 어떠했느냐 네. 뭐 내 친구의 또 어떻게 되느냐 네네. 이런 여러 단계를 다 거쳐 보면 복잡하게 얽혀서 잘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이런 필요한데, 부분에서 예. 이런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은퇴 이후에도 친구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놓으라는 말씀 잘 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모르면 당하는 경제 법률 생생 로펌. 생생 로펌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조율의 신용진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조물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어제도 보니까 이 한 보험회사가 국내 어떤 김치냉장고 제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 항소심. 여기서 보험회사를 승소하는 판결을 내렸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갑자기 김치냉장고를 쓰다가 펑 하고 터졌는데 이게 여러 가지 뭐 사고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구상금을 청구한 그런 소송이었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이게 제조물 책임하고 이어지는 얘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네. 구상금 소송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릴게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그 판결문에는요, 네. 구상금 소송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네네. 근데 이제 일반인들께서는 구상금 소송이라는 말 자체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사건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네. 말씀을 드리면요. 그 사건이 일어난 순서는 첫 번째로는 김치냉장고가 작년 3월에 폭발했죠. 네.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고 재산상 손해액이 4,29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손해보험회사가 이제 김치냉장고를 구입했던 그 소비자에게 그러니까 김치냉장고 제조회사 대신에 위 금액을 전액을 보장했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폭발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김치 냉장고 제조회사에 대해서 아까 그 금액을 청구했는데요. 네. 그 소송이 바로 구상금 소송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일단 그 재산상의 손해는 보험사를 통해서 받고 네. 그다음에 구상금을 소송을 내서 승소를 한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더 구체적으로 이 판결의 내용 설명해 주시죠. 예, 아까 그 판결에서는요. 김치냉장고를 구입한 지가 11년이 됐기 때문에 네. 굉장히 오래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치냉장고 제조회사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 예. 그 의무를 어겼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만 네. 그 소비자께서 정기 점검을 받지는 않으셨어요. 그 사안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과실이 있다, 잘못한 점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50%만 지급하라라고 이제 판결을 내린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제조물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어떤 제품을 제조한 회사는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네. 즉 제품을 직접 판매한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책임을 지지 않아 왔었는데요. 그러한 이제 그 경우에 만약에 이제 판매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만든 게 바로 제조물 책임이 되겠습니다. 예. 제조물 책임.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나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2000년에 들어서야 제정이 된 제조물 책임법을 보면 잘 알 수가 있고요. 네. 거기에는 딱 3가지의 요건만 갖추시면 됩니다.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 일단은 제조물 책임이니까 제조물이어야 된다는 거는 이제 당연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결함이 있어야 되고요. 예. 제조물에.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뭐 제조물이다 이거는 다 알 것 같고 결함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네. 알아도 되는 거죠? 그렇진 그렇습니다. 않나요? 예. 맞습니다. 예. 대개의 어떤 제품들은 특히 이제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속에 뭐가 들었는지가 알 수 보이지가 없죠. 않고요. 예. 일반 소비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게 결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 없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중에야 드러나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아파트는 사실 만들어진 것이기는 한데요. 네, 그러면 일반적인 상품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조물 책임법이 이제 구제할 수 있는 제품에는요. 예. 일단 소위 말해서 부동산은 제외가 됩니다. 아, 그럼 아파트는 제외네요.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예. 네.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말고 나머지 동산이라고 불리는 것들, 네. 그런 움직이는 물건들이 되는데요. 근데 좀 특이할 만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조물은 제조되거나 가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네. 쌀은 제조물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네. 예, 쌀로 만든 과자나 떡은 제조물이 되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는 제조물이 아니지만 아파트에 부착된 엘리베이터는 제조물이 됩니다. 아, 그렇네요. 네. 뭐 네. 등 같은 것도 그럴 수도 있겠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소프트웨어는요? 컴퓨터는 분명히 제조물이기는 한데요. 그걸 맞습니다. 굴러가게 하는 건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많았고 법률 규정에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요. 예. 근데 이제 요즘에 소위 말해서 악성 소프트웨어가 들어오면은 중요한 파일이나 기능이 다 손상이 돼 버리죠. 그렇죠. 실제로 악성 소프트웨어라는 결함 때문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예. 제조물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견해가 굉장히 강력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이게 경우에 따라서 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 모양이네요.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논란의 여지는 논란의 있습니다. 여지가 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네네. 어느 정도가 치명적인 결함인 건가요? 아주 쉬운 예인데요. 유아용 장난감을 제조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유아용 장난감인데도 불구하고 어른이 갖고 놀면은 다치지 않지만 주의력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이 갖고 놀면은 다칠 만한 위험한 모서리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치명적인 결함이죠.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약 같은 경우에 일반인이 복용하면은 문제가 없는데요. 어떤 감기약을 임산부가 먹었을 때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그러한 표시가 경우에 참 근데 작게 돼 있어갖고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네. 네, 저도 사실 그런 걸 잘 못 보는 편인데요. 예. 근데 그러한 경우도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결함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약과 관련해서 제가 원래 관심이 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옛날에 유명했던 감기약 하나가 있어요. 예. 뭐 600 이래가지고 네네네. 캡슐이 아주 유명한- 있었는데 이게 제조물 책임에 대한 판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어떻게 좀 기억을 잘 하시고 계신데요. 예. 무슨 600이라는 저도 좀 많이 먹었어요, 이거. 예. 네,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지금 이제 사회자님이나 저는 부작용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치명적인 결함이. 출혈성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어머. 그래서 유족들이 이제 제조물 책임 청구 소송을 했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약회사에 대해서 제조물 책임을 묻기 어렵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사용 설명서에 예. 자세하게 병력이 있는 환자한테는 투여하지 말라는 지시사항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네. 결함이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의 못하고 지나칠 경우가 좀 있긴 하잖아요.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네. 그렇군요. 그래도 이게 지시가 어쨌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네. 벗어난 경우고요. 그다음에 아까 네. 일정 기간 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제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는요. 네. 10년 이내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이거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 이내. 그다음에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조율의 신용진 변호사였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생생경제 의견 주셔서 선물 받으실 분은요. 9066님의 한 분입니다. 내일이 벌써 금요일이네요. 금요기획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공급 과잉 문제 그리고 내년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